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LBC 화술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술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변화를 요구할 때 어떠하게 말을 할 것인가, 변화를 요구하는 화법이에요. 설득 그리고 제안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챕터를 나눴습니다. 이런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상황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뭐 설득도 상대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제안도 변화를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변해야 해, 너는 이것을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조금 설득과 제안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항상 화술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그 말의 기준은 상대에게 있다. 왜냐면 나는 뱉고 그것이 상대의 귀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화술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가 변화의 필요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즉,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 그게 오늘의 이제 시작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의 시작인데,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서로의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한 가지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일단 사람이라고 했죠. 대개는 그 2인칭이 될 겁니다. 상대, 문제가 있는 사람, 꼭 문제가 없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체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그 당사자, 내 말을 듣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찾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꼭 이게 문제라고 표현하니까 뭐 문제하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일단 누가까지는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뭘 변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네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건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더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사람이었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애매하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그래, 이렇게 척하면 착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한국인의 화술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방도 알아듣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선배라던가 군대에서라던가 윗사람이 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 후임들 아니면 뭐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요즘 왜 그러냐? 좀 제대로 해라.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혼을 내고 화를 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런 말을 듣는 뭐 후임이라던가 아니 후배라던가 아니 직장이면 이제 밑에 이제 상관을 모시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겠죠.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미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뭘 어떻게 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요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개 중에는 진짜 잘못하는 게 있어서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긴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군기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위기를 해치고 그런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제 윗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물론 윗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는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윗사람이 있으면 편하고. 하물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화술 강좌를 배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자는 거죠. 상대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명확하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변화의 필요성 전달이기 때문에 네가 변해야 되는 행동,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행동, 그런 것이 무엇이 있다,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상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나, 내 감정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을 해요. 너에게 네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 이게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4가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억을 한 상태로, 이걸 기억한 상태로 예문을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예시는 그 아이화법이라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문부터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화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싸운 겁니다.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 문제, 그리고 만나는 것, 이런 걸로 많이 싸우죠. 한번 예문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젯밤에 나랑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야근을 해버렸지. 그래서 나는 어제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몰라. 어떻습니까? 네가 처음 단계죠. 사람 나왔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나와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야근을 해버렸어. 네가 변화를 했어야 했을, 혹은 문제가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말을 해줬습니다. 나와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야근을 해버렸지. 그래서 나는 어제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어. 그 일로 인한 결과를 말을 했어요. 네가 어젯밤에 연락 없이 야근을 해버렸어. 네가 문제점, 사람, 행동. 그래서 나는 어제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어. 결과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몰라. 내 감정. 이렇게 4단계로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아이화법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의 주체가 나입니다. 나. 물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꼭 남녀간의 이름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남녀간에만 일어나죠. 네가 그렇게 늦었지. 너희 나쁜 새끼야. 이거는 이제 유화법이 되죠. 너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넌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게 유화법이에요. 아이화법은 네가 그 일을 했고 결국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라는 결국은 이제 나의 상태를 상대한테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아이화법이에요. 조금 더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싶으면 상대를 감정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해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아이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말이 아니고 내가 사고를 할 때도 내가 기준이 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주변에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조금 더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한 예문을 통해서 4단계를 보니까 조금 그래서 내가 그 4단계를 말을 했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한번 다른 예시를 짧게 볼게요. 문제가 좀 있는데 매번 밤에 늦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내가 잠을 설쳐.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 이거는 앞에 나온 거랑 약간 축약됐죠. 네가 늦게 들어오면서라는 그 너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라는 건 당연히 다 알죠.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은 상대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처음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해서 처음에 야 너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것보다 상대가 좀 더 내 말에 집중할 수 있게 한번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 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잠을 설치네. 네가 늦게 들어온다. 그 결과로 내가 잠을 설친 내 얘기 한 문장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 이게 다 한 문장이죠. 뭐 피곤해가 뭐 내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내가 잠을 설쳤고 그로 인해서 피곤하다라는 피곤하다는 게 감정은 아니지만 앞에 나온 그 4단계보다 조금 더 축약돼 있죠. 하지만 그 4단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감정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고 내 감정의 상대도 휘둘려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그런 것을 또 내가 너무 단정 지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화는 났지만 그 상대가 꼭 나를 화를 나게 하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확신은 대화를 하면서 풀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그 변화를, 내가 요구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얻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서 내 기분을 지금 푼다. 그거는 지금 나는 편해질 수는 있겠죠.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배설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물론 배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예를 잘못 들었나 봅니다. 감정적인 배설,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악감정 혹은 그 배설을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쌓이는 무언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드러내서 상대를 적으로 아니면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놓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등하게 대화를 해서 상대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내 필요성이 전달돼서 그 상대가 변화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변화를 요구를 해야 돼요.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해야 돼요. 원래는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까지가 원래 한 문단이에요. 상대한테 말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네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끊고 다시 뒷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프로세스도 네 가지예요. 일단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필요성 전달은 어떻게 했죠? 앞에서 나왔죠. 그 사람부터 내 감정까지 네 단계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요. 너는 이랬으니까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해야 돼. 왜냐면 내 감정이 이렇게 다쳤으니까 필요성을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때? 내 말 잘 알아들었어? 변화할 거야? 언제부터 변화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방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기분이 많이 상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잠깐의 상대한테 여유를 주는 겁니다. 네가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여유를 약간 주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을 얼마든지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좀 침묵을 갖는 시간을 살짝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정적으로 변화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앞에 나왔던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던 것부터 다시 문장을 볼게요. 네가 어젯밤에 나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야근을 해버렸지. 그래서 나는 어제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몰라.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얘기해줘. 알았지? 지금 이런 정도의 문장, 물론 중간에 상대가 얘기를 끊고 들어와서 야 그건 말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 잠깐 내가 지금 말을 시작한 거는 듣고 그 다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그 상대의 변명은 그 다음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말에는 상대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건 네가 어떤 잘못이 어떠한 핑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나랑 만나기로 놓고 연락 한 번 없고 야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한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너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제가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네가 어저께 나를 완전히 무시해서 네가 어저께 나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야근 연락 한 번 없이 나를 쌩깠어. 그래서 나는 뭐 쌩깠다 이런 표현까지 나쁜 표현까지 안 쓴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가 반박의 여지가 있어요. 난 널 무시한 게 아니었고 내가 진짜 야근했어. 아니면 뭐가 있었어. 내가 상대가 야근한 걸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랑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없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어제 하루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만 말을 해도 어쨌건 사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반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닌 내가 그 사실 거기 문장에 감정을 실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그냥 예측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는 중간에 상대가 끼어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속에 반박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말하는 다음부터 미리 얘기해라 알았냐 라는 말이 안 들어와요. 나 무시한 적 없는데 나 진짜 야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거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을 네가 어젯밤에 그랬다 사실 왜냐면 내가 그 사실을 뿌리는 순간 상대 마음속에는 yes와 I'm sorry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뀌죠. 왜냐면 내가 사실을 말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속엔 yes죠. 이건 yes 세트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 그 사실에서 yes가 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생깁니다. yes가 한번 들어가고 미안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나가는 말 내가 너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다는 말에 있어서 그만큼 더 공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 감정까지 나오면 그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에 가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다음에 침묵, 거기서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짧은 침묵은 상대한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제 그런 일 있을 땐 미리 얘기해. 알았니? 이것은 상대가 미리 얘기해 라고까지 하면 그 단정적이잖아요. 그 지금까지 상대 마음속에 yes와 공감이 형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정적으로 뭐뭐 해라라는 지시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대 마음속에 꽤 깊이 각인이 돼요. 내가 상대 마음속에 no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상대방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라는 그 의혹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의 지시, 단정적인 명령어가 상대 머릿속에 잠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yes가 돼 있고 공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말하는 문장이 상대 마음속에 잠입이 조금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알았니?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반박이 있든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러면 그 다음 예문 하나 했었죠? 그 예문도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좀 있는데 매번 밤늦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잠을 못 자.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네. 이제 늦게 들어올 때는 번호키 누르지 말고 열쇠로 조용히 들어와. 알겠니? 뭐 이런 정도. 아까 문장에서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라고 단정적으로 상대한테 명령어를 잠입시키죠. 그 다음에 상대가 대답을 함으로써 알겠니? 라고 하면 그 말에 대답을 하는 순간 그것이 상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의 변화의 요구가 명확하게 상대한테 전달될 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예문이나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화술이나 이런 쪽에서 비슷한 내용의 예문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변화 요구의 프로세스니까 물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걸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나를 돕게 하는 방법, 그런 요령을 한번 좀 배워보자고요. 나를 돕게 하는 그 좋은 예시가 있는데, 톰 소여의 모험에서 톰 소여가 그 부모님이 시켜서 그랬나? 아무튼 그 담장을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넓고 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 동네 친구들이 지나가니까 솔직히 자기도 힘들죠. 막 지겨웠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친구들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애들이 뭔가 재밌어 보여요.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좀 해보면 안 돼? 톰 소여가 말하죠. 이런 걸 왜 너 시켜? 이렇게 재밌는 걸. 그냥 가. 내가 다 혼자 다 할 거야. 그럼 친구가 애걸복걸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돈까지 주면서 나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그럼 톰 소여는 돈도 받고 자기가 귀찮은 일도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을 받아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을 요구하는 가장 그 기술적이고 사기에 가까운 협력 요구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상대한테 그렇게 떠넘길 수 있다, 상대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 일을 즐겁게 해서 상대가 기꺼이 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상대가 기꺼이 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협력을 끌어오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 중에 몇 가지 요령들이 있어요. 상대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너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너는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줬을 때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죠. 상대가 더 강하게 협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위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 옆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옮겨야 되는데, 야, 일로 와서 이 바위 좀 저쪽으로 옮겨라. 이것보다 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바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텐트에 어떤 배치가 좀 좋을까? 이 배치부터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줄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에게 너는 이거를 바위를 옮겨야 되는 그 역사, 너 이 힘 좀 써라, 이게 아니라 이 바위를 옮기기까지 네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귀찮으면 이거 바위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다음 과정에서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또 다음 방편이 필요하겠지만, 그 상대가 가장 좋은 건 바위를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이거 바위 옮겨야 되는 게 가장 좋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가장 열심히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대에게 필요한 게 힘만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너의 머리도 필요해. 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큰 사람이야. 너의 역할은 힘만이 아니야. 너의 생각이 필요해. 이런 쪽에 어필을 했을 때 그 상대에 더 강한 협력이 오겠죠. 이 보고서 오타 좀 잡아줘. 이것보다 이 보고서에 오류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검토를 해보긴 해봤는데 뭔가 좀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 좀 해봐 줄래? 이거 좀 검토 좀 해봐줘. 이거 뭐 오타도 오타지만 내용 문맥상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상대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오타를 잡는 단순 작업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그 상대가 훨씬 더 강한 협력, 강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협력 요구하는 방법이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아이디어 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것 뿐이냐? 아니죠. 다른 협력 요구, 강한 협력 요구 요령이 있는데 또 하나는 상대가 약간 그 거절할 만한 일과 이거는 거절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줄 만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할 만한 일을 앞에다 놓고
약간 거절할 만한 일을 그 뒤에다가 살짝 붙여서 그 덤으로 던지는 거죠. 저는 물론 뭐 담배를 안 핍니다만 담배 좀 사갖고 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담배 좀 사다 줘. 좀 공손하다 하더라도 무슨 담배를 사다 줘. 약간 뭐 갔다 오면서도 좀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 여기 비품 없으니까 그 운반 가면서 그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그 필기구나 이런 거 좀 사다 줘. 그리고 이왕 나간 김에 담배도 좀 이라고 말하면 그냥 담배를 사와 이것보다는 상대가 조금 더 기꺼이 할 가능성이 좀 커지죠. 물론 뭐 둘 다 시키는 걸 받는 입장에서는 딱히 좋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에게 그 두 개를 얹어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상대가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상대가 싫어할 만한 거, 그 하나만 딱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뭐 기꺼이 해줄 만한 것에 좀 덤으로 하나를 더 얻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좀 상대가 들어줄까 말지 이제 고민되는 게 있으면 그걸 뒤에다가 한번 붙여서 두 가지를 얹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협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럴 때 어조 같은 것도 말투 같은 게 꽤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뭐 부탁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망설이고 내가 막 그렇게 어두워지고 막 조심스럽고 막 이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 평소에 지금 몇 시나 됐죠?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조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바위를 옮겨야 된다. 아까 제가 뭐 바위를 옮겨야 된다. 텐트 옆에 바위를 옮겨야 된다 했을 때 텐트를 치려는데 이 바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좋은 생각 있나? 좋은 생각 있어? 여기서도 바위를 옮겨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쿨하게 지금 몇 시나 됐지?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어투로 상대한테 말을 하는 게 그 상대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반박을 듣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지금 저한테 지적한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몇 시나 됐죠? 저한테 지금 지적한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같은 내용으로 상대한테 말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한 강한 힘을 발휘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감정이 섞여버리면 그 상대도 그 감정에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조심스럽다. 뭔가 변화를 요구할 때. 그럼 상대가 그 변화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조심스러워하면 내가 이 사람이 조심스러워할 만한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건가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이 물건을 처음에 10만 원에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5만 원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가자면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그럼 옳았구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거 뭐지? 이거 싸구려인가? 사지 말까? 아니면 거기서 더 깎으려 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가의 말에 따라서 그 말투에 따라서 오히려 바뀌는 거죠. 그 내용 내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과 이 사람이 5만 원이라고 부른 물건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값어치를 내려서 부르면서 나는 그 물건을 이제 살 거를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고 설득과 제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부류의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이겠지만 거기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다각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달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일들이 왔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자세히 드리지는 못했고 지금 전혀 아예 답을 드리지도 못한 부분도 계시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따로 특강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내용을 떠나서 말의 스타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또 훈련의 방법을 또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쭉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드백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고 가능한 한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피드백은 제가 또 따로 특강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구성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이라고 치시면 되고 lbckorea.com으로 치시면 이 화술 강좌 강의실에 관련된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 아니면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시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뭐 특강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제 개인 메일 주소는 개그블랙 GAGBLACK 개그블랙 네이버.com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구글이나 다음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요. 자주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가능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에 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